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균주 보관 방법에 관한 문제로 장기 보존에 적합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균주 보관 방법 중 장기 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액체 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냉동 보관입니다. 균주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라는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들어주는데 이 온도에서는 세포 내의 모든 화학 반응과 효소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균주의 유전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연배지 4도 냉장 보관은 단기 보관용이고 실온 건조 보관은 일부 균주만 가능하며 글리세롤 영하 20도 보관은 중기 보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종균이나 연구용 균주는 반드시 액체 질소 보관 방식을 사용하여 균주의 순도와 활성을 장기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지멸균에 관한 문제로 고압증기멸균법의 표준 조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지멸균 시 고압증기멸균법의 표준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21도에서 15분간 멸균하는 조건입니다. 고압증기멸균은 오토클레이브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데 121도라는 온도와 15분이라는 시간이 표준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일반 세균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강한 포자까지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검증된 조건입니다. 100도 15분으로는 포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134도 3분은 의료기기 급속멸균에 주로 쓰이며 160도 2시간은 건열멸균 조건입니다. 121도가 표준이 된 이유는 압력 1.1기압에서 물이 121도까지 올라가면서 습열의 침투력으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변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배지의 영양성분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멸균이 가능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재료 입고 관리에 관한 문제로 입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재료 입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포장 상태 및 라벨 확인입니다. 부재료가 공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포장 상태를 확인하면 운송 중 파손이나 외부 오염 여부를 알 수 있고 라벨을 확인하면 주문한 제품이 정확히 입고되었는지, 제조 일자와 유효 기간은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1차 확인 후에 미생물 오염도 검사, 화학적 순도 분석, 물리적 특성 측정 같은 정밀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된 제품이 들어왔거나 포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면 정밀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반품 처리해야 하므로 외관 검사가 모든 후속 검사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과정에 관한 문제로 ATP 생성 효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입니다. 해당 과정은 영어로 글라이콜리시스이며 포도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총 10단계의 효소 반응을 거치며 그중 2단계에서 ATP가 생성됩니다. 첫 번째 ATP 생성은 포스포글리서레이트 카이네이즈에 의해, 두 번째 ATP 생성은 마지막 단계인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 즉 PEP를 파이루베이트로 전환시키면서 그 인산기를 ADP에 전달하여 ATP를 만듭니다. 이를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며 영어로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와는 달리 직접 기질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헥소카이네이즈는 첫 단계에서 ATP를 소모하고 포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도 ATP를 사용하며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는 이성질화만 시킬 뿐 ATP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ATP를 생성하는 효소를 묻는 문제에서
정답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미노산 생합성에 관한 문제로 전구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미노산 생합성에서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를 전구체로 하는 아미노산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는 TCA 회로의 중요한 중간산물입니다. 이 분자에 아미노기가 전이되면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글루타메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또는 트랜스아미네이스입니다. 글루타메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는 NH3와 NADH를 사용하여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를 환원적 아민화시켜 글루타메이트를 만들고, 트랜스아미네이스는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기를 받아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에 옮겨주어 글루타메이트를 만듭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 합성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데, 이 글루타메이트에서 다시 아미노기가 다른 알파케토산으로 전이되어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즉 글루타메이트가 세포 내 아미노기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알라닌은 파이루베이트가 전구체이고, 아스파테이트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전구체이며, 세린은 3포스포글리서레이트에서 만들어집니다. 각 아미노산마다 전구체가 다르며 산업적으로 이런 대사 경로를 이해하면 아미노산 생산균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기교반 발효조에 관한 문제로 산소 전달 향상 부품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통기교반 발효조에서 산소 전달을 향상시키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콘덴서입니다. 산소 전달은 발효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전달 과정 중 하나이고, 여러 부품이 함께 작용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임펠러는 임펠러로 회전하면서 액체를 교반하여 큰 기포를 잘게 부수고 액체와 기체의 접촉 면적을 늘립니다. 배풀은 방해판으로 와류를 막아 강한 난류를 만들어 혼합과 산소 전달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스파저는 공기 분산기로 발효조 바닥에서 작은 구멍들을 통해 공기를 미세한 기포로 만들어 공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효율적인 산소 공급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반면 콘덴서는 응축기로 발효 중 발생하는 수증기나 휘발성 성분을 응축시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발효조 위쪽 배기라인에 설치되어 배기가스 중 수분을 제거하고 발효액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응축기는 후처리 또는 증기 회수 장치이지 산소 전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 전달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부품은 임펠러, 방해판, 스파저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심 분리의 원리에 관한 문제로 센트리퓨게이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분리 정제 공정에서 원심 분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밀도 차이입니다. 원심 분리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 밀도가 다른 물질들을 분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리 기법 중 하나입니다.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이 커지며 중력의 수천 배에서 수십만 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심력이 가해지면 밀도가 큰 물질은 바깥쪽, 즉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침전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안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발효액에서 세포를 분리하거나 단백질을 정제하거나 혈액의 성분을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기의 종류로는 배치 방식인 디스크 원심 분리기, 디캔터 원심 분리기, 연속 원심 분리기, 그리고 분석용 얼트라 센트리퓨즈 등이 있습니다. 확산, 전하, 크기 차이는 다른 분리 방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농도 계산에 관한 문제로 희석배수 적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희석배수가 10배이고 측정된 농도가 50mg/L일 때 실제 농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500mg/L입니다. 분석에서 희석은 매우 흔한 작업입니다. 시료의 농도가 너무 높아 분석 장비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매트릭스 효과를 줄이기 위해 시료를 일정 비율로 물켜서 측정합니다. 희석배수 10배라는 의미는 원래 시료를 10배 물켰다는 뜻으로 보통 시료 1ml에 용매 9ml를 더해 총 10ml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도는 원래의 10분의 1로 낮아지므로 측정값을 다시 10배 곱해야 원래 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농도는 측정 농도 50mg/L에 희석 배수 10을 곱한 500mg/L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분석화학에서 가장 기본이며 항상 희석 단계를 정확히 기록해야 결과 해석에 오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산물 폐기에 관한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처리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적절한 폐기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무단 방류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은 환경법에 따라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처리 방법으로는 첫째,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활성 슬러지법이나 호기성 소화, 혐기성 소화 등이 있습니다. 둘째, 화학적 처리는 산화제, 환원제, 중화제 등을 이용해 유해 물질을 무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물리적 처리는 침전, 여과, 흡착, 증류 등으로 오염 물질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무단 방류는 명백히 불법이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합니다. 수질오염 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이 강하게 규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